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연방의회가 비자 체류 기간을 넘긴 오버스테이를 형사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민법상 행정 제재를 받고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데요. 법안이 시행되면 벌금과 함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영구 트럼프 국경안전 법안이 지난 21일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오버스테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한 점입니다. 현재 오버스테이는 추방이나 입국 금지 등 이민법상 행정 제재를 받고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오버스테이로 적발 시 최대 $1,000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차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000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기록이 남아 단순한 체류 신분 문제를 넘어 향후 미국 재입국이나 영주권 등 신분 취득에도 심각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인 사회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 같습니다. 상당수의 한인이 이스타나 관광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으로 합법 입국한 뒤에 체류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안은 향후 하원 본회의와 상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돼야 최종 법률로 확정됩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추방명령을 받고도 출국을 하지 않은 불체자를 대상으로 민사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벌금 부과 건수가 10만 3천여 건, 총액 $840억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직전 연방 당국에 의해 이민자들이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비자 연장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들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국토안보부 문서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최근 몇 주 사이 미국 내 최소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IC 요원들이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여행객을 체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기존 추방명령 대상자뿐 아니라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한 외국인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항에서 구금된 12개국 이상 출신 25명 이상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면서 취업 허가를 받은 상태로 미국에 체류합니다.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이들이 우선적인 추방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규모 불체자 추방 정책이 추진되면서 단속 기조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DHS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불체 외국인이 자진 출국을 위해 떠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항공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항 단속 프로그램이 실제로 확대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정책에 따라 공항에서 체포된 인원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취업비자 연장을 기다리고 있는 엔지니어,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절차를 밟고 있는 신혼부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공항에서 구금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TSA와 ICE 간 정보 공유 확대가 이번 단속의 배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전엔 신분증만 있으면 국내선 여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체류 신분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국내 여행 자체를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 정부와 일부 카운티 정부가 연방 이민 단속 기관과의 협력 중단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주 정부가 새 주법을 근거로 ICE와의 협력 중단을 요청했으나 일부 카운티 정부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최근 주내 12개 카운티 정부에 ICE와 맺은 협력 협약을 다음 달 25일까지 종료할 것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서명해 발효된 로컬 법 집행기관의 연방 이민 단속 참여 금지법에 따른 것입니다. 로컬 법 집행기관이 이민 단속에 직접 참여하는 287 협약을 ICE와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민 단속 협력을 원천 차단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카운티와 셰리프국이 주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맥러플린 랜셀러 카운티장은 우린 주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불복을 공개 선언했습니다. 토드 후드 메디슨 카운티 셰리프 역시 지방정부의 새로운 법안이 이민 단속을 위한 ICE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임스 알라드 스튜벤 카운티 셰리프 또한 연방 이민당국과의 긴밀한 공조야말로 지역사회 전체 안전을 증진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2개 카운티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IC와의 협력을 계속하는 지방경찰 당국과 셰리프국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호컬 주지사 측도 카운티 정부는 주 법을 선택적으로 따를 수 없다며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내 불체자가 1,580만 명으로 추산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이 크게 증가했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중반 기준 불체자는 1,58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을 당시 약 1,078만 명과 비교할 때 4년 만에 46.6% 급증한 수치입니다. MPI는 2010년대에는 불체자 수가 약 1,100만 명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했지만 2019년부터 2024년 사이에 연평균 8%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2022에서 23년 동안 약 160만 명이 늘어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에 대해 MPI는 해당 기간 미국 멕시코 국경을 통한 체류 자격이 없는 이민자 유입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 혼란 완화를 위해 인도적 성격의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시행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2024년 기준 불체자를 출신 국가별로 볼 때 멕시코가 약 551만 9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과테말라 152만 5천 명, 온두라스 134만 9천 명, 엘살바도르 92만 명, 베네수엘라 79만 7천 명 등이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불체자 중 출신국 상위 10위 가운데 필리핀이 35만 6천 명으로 9위를 기록해 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한국의 불체자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MPI의 2023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11만 6천 명으로 추산된 바 있습니다. 지역별로 볼 때 뉴욕시 퀸즈에 거주하는 한인 불체자가 5천 명으로 추산됐고 뉴저지 버겐 카운티도 5천 명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려 하는 연방 정부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정부가 수수료 인상 권한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스턴 소재 제1연방순회 항소법원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인상해선 안 된다는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판 과정에서 수수료 인상 권한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들이 H-1B 비자로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바람에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자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 법무장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며 위법 결정을 내렸고 이날 2심 법원도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 이후 H-1B 비자 신청이 대폭 위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이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 요청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메디케어 파트 D 보험료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운영을 해왔던 보조 프로그램을 올해 말 종료하는데요. 경제적 취약계층인 시니어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은 메디케어 파트 D 보조 프로그램을 2027년까지 운영하지 않겠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보조금이 가입자보다 민간 보험사에 더 큰 혜택을 줬으며 시장이 안정된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도입한 해당 보조 프로그램은 선택형 처방약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트 D 가입자는 약 2,500만 명에 달합니다. 연방정부는 그간 보험사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를 약 36달러 수준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2월 연방회계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에 지급된 보조금은 지난해 62억 달러, 올해 36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보조금 종료에 따라 CMS는 내년 파트 D 기본 보험료를 월 41달러 33센트로 책정했습니다. 플랜별 구체적인 보험료와 비용은 오는 9월 중순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매음의 도주 CMS 국장은 X를 통해 대부분의 가입자는 보험료가 월 10달러 미만으로 오르고 일부는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돼 더 이상 보험사를 위한 구제 금융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복용하는 약이 대부분 처방약인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니어가 많아 작은 인상도 생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종이수표를 통한 세금 환급금 지급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계좌이체를 기본 지급 방식으로 바꿉니다. 계좌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는 지급이 보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개인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환급수표를 보내는 방식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앞으로 세금 보고 시 은행 계좌와 라우팅 번호를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된 계좌 정보가 잘못된 경우 IRS는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CP532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IRS 온라인 계정을 통해 정확한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IRS는 전화나 오프라인 사무소에선 계좌 정보를 수정해주지 않으며 온라인 시스템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RS사나 납세자 보호국은 계좌 정보를 미리 등록한 납세자는 기존과 같은 일정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CP532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상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IRS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전화로 계좌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연락은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계좌 정보 수정은 반드시 IRS 공식 온라인 계정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전자지급 이용이 어려운 일부 취약계층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종이수표 발급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신청과 증빙이 필요하며 처리기간도 이전보다 길어질 전망입니다. 중서부의 대표적인 경합주인 위스콘신에서 민주당 주지사 후보에 도전하고 있는 한인 여성 후보가 파격적인 공약으로 지지율 1위를 달리면서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오는 8월 11일 진행되는 위스콘신 주지사 예비선거에 출마한 한인 프란체스카 홍 주하원 의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인 2세인 홍 후보는 2020년 위스콘신주 역사상 첫 아시아계 주하원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 당선 후 최근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사회주의자 소속입니다. 과거 7년간 식당을 운영했던 그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으로 문을 닫은 뒤에 지금은 주기적으로 바텐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력의 홍 후보는 파격적인 공약으로 중앙 정가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공공식료품점 운영, 대학 학자금 대출 전액 탕감, 주 단위 의료보험 통합, 주 32시간 근무제 도입, 주립개발은행 설립 등이 그의 핵심 공약입니다. 아울러 IC 폐지, 범죄자 투표권 복원, 최종적으론 경찰 교도소 축소 또는 폐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6%로 선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주류 진영은 선명성이 강한 홍 후보의 선전이 오는 11월 본선 표심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WSJ도 홍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 내 분열과 혼란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홍 후보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이번 경선 후보 중 유일한 임금 노동자이자 한국 이민자 가정의 딸, 싱글맘, 세입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유권자들은 노동자 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특권 엘리트층에 집중된 돈과 통제력을 분산시킬 대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며 당선 가능성에 대한 당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